안녕하십니까. 사법연수원에서 법관연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지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무법인 원의 강금실 대표 변호사님께서 환경권에서 자연의 권리로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강금실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것이 외람될 정도로 너무나도 유명하신 분입니다.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사법연수원을 13기로 수료하시고 1983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하신 이후 1996년까지 각급 법원의 판사로 재직하셨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지평의 대표 변호사로 재직하시면서 로펌 경영에도 참여하셨으며 한국인권재단 이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등을 역임하시면서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그 밖에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부패방지위원회 비상임위원 등 다양한 직책을 역임하셨고 2003년 제55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여 대한민국 법치주의 발전에 큰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현재 법무법인 원의 대표 변호사로 재직하시면서 아울러 사단법인 선의 이사장으로서 공익활동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또한 지구와 함께하는 열린 삶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지구와 사람 이사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귀한 시간을 내어 강의를 맡아주신 강금실 대표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강금실 대표 변호사님의 강의를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받은 강금실이고요. 온라인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참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강남에서 오는데도 1시간 걸렸는데 이렇게 마스크까지 쓰시고 먼 길을 와주신 판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소개받았는데 제가 이제 어디 가서 강의를 가끔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받는 질문이 아니 법무부 장관 판사 한 분이 왜 환경을 하느냐 그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맥락 설명을 드리면 2009년에 제가 생명대학원에 가서 문명사 쪽 공부를 했어요. 문명사 쪽 공부를 하다 보니까 현재의 기후위기, 생태 문제 공부를 하게 돼서 2013년부터 지구와 사람이란 단체를 만들어서 로펌에 있으면서 계속 같이 일을 하게 하고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은 제가 환경법 전공자는 아니라서 오늘 이렇게 판사님들이 계속 연수 내용이 환경법에 관한 구체적인 걸 듣고 계신데 오늘 이 시간은 좀 자연의 권리라는 새로운 추세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흐름, 국내외의 새로운 흐름이 어떻게 형성됐고 어떻게 가고 있는지 조금 이제 교양 수준에서 듣는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그 강의 제목으로 뽑은 환경권에서 자연의 권리로라는 제목이 2016년에 그 캠브리지 그 환경법에 관한 그 무크지가 있나 봐요. 거기서 스페인의 어느 대학의 환경법을 연구하시는 분이 이런 제목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6년밖에 안 됐죠. 그러니까 환경에서 자연의 권리로. 흐름인 거예요. 근데 특히 이걸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캠브리지 대학 같은 경우는 저 주류에 속하기 때문에 아주 비주류는 다루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류 쪽에서 이 자연의 권리에 관해서 관심을 표명하고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죠. 두 번째는 2019년에 유럽연합 경제사회 이사회에서 이 자연의 권리 헌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제출받고 출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자연의 권리가 일반화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비주류의 어떤 새로운 흐름인데 2016년이나 2019년에 이런 흐름들을 보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 올해 제가 영국 런던대의 기후 전문가 유럽연합의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후 전문가 소바쿨 교수님이라는 분의 특강을 들었는데 거기서도 기후 문제에서 그 기후 정의, 그러니까 또 양극화 문제, 또 차별 문제가 또 생길 거 아니에요. 인권 문제가. 그때 기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서구의 그 강대국의 백인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그 인권을 반영하는 소수자 플러스 자연의 관점에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자연의 권리를 소개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유럽을 중심으로 이 자연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급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이걸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연의 권리라는 제목의 그 책들만 해도 작년에 2020년에 3권 이상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2015년에 지구와 사람 시작할 때 자연의 권리라는 말 듣고 그 자연의 권리가 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 우리도 질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노예, 여성 다 인권이 확대되는 그 과정을 보면 자연에도 권리 부여가 뭐 안 될 바도 없겠네 이 정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시간에 자연의 권리란 말 자체가 그 낯서실 텐데 그런 흐름이 벌써 있구나 하는 정도로 재밌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흐름 보면은 바로 2달 전이죠. 2달 전에 이태리 헌법에서는 환경보호 의무를 명시했는데 이거의 이제 의미는 뭐냐? 우리는 쾌적한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근데 국가의 의무 부여는 안 하죠. 근데 자연을 보호할 의무를 부여하면은 자연이 권리를 취득하는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의무의 그 뭐죠? 대칭이 걸리니까 이걸 구체적인 저길로 그 명시하는 이런 흐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생태계 보호 의무, 그다음에 환경을 해치면 안 된다는 이런 조항들이 헌법에 지금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크게 봐서 오늘 제가 이제 2파트로 크게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 법 체계에서는 환경법인데 이 자연의 권리를 논하는 지구법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지구법적인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환경법하고 지구법은 뭐가 다르냐? 그 질문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지구법학이란 것은 뭐냐? 그리고 이 지구법학은 근본적으로 자연의 권리를 부여하자는 입장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 이 말씀을 드릴까 해요. 크게 봐서 환경이냐 지구냐, 환경법이냐 지구법이냐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법 체계, 그러니까 판사님들이 재판을 하기 위해서 그 해석을 하시는 법 체계는 근대법이죠. 근데 근대법은 기본 가치가 휴머니티에 있죠. 휴머니티에 있잖아요. 인권, 인간의 존엄, 그리고 민법, 형법에서 제형법정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휴머니티의 관점이고 인간이 주체죠. 그래서 자연의 어떤 생태 파괴가 일어났을 때도 그 문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에 수용하기 위해서는 환경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인간만이 주체고 뭐 딴 거는 다 휴머니티라는 가치 안에서는 네이처나 얼스 지구의 가치를 그렇게 뭐 인간처럼 존중하지는 않기 때문에 인간을 둘러싼 환경으로 이거를 포섭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환경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공간적인 게 아니잖아요. 생물이 있고 동물이 있고 식물이 있고 자연이 있죠. 그래서 지구로 이걸 파악하게 되면은 관점이 달라지고 개념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환경이라는 인바이런먼트라는 말보다는 얼스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 자연의 권리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얼스라고 하게 되면은 인간과 지구의 관계라고 볼 수도 있지만 결국 인간도 지구라는 그 생명이 사는 행성에서 진화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구와 지구의 어떤 생명들과의 연결성을 강조하게 되죠. 이런 논의가 왜 나오느냐? 왜 환경이냐 지구냐에서 환경법을 지구법으로 환경을 지구로 바꿔 부르자. 개념이 바뀐다. 용어를 바꾸면 논의가 왜 나오느냐? 환경이라고 그 환경법을 만들고 환경권을 신설해서 그 전개해온 지난 그 시간에서 못 막았기 때문에 그렇죠? 환경 위기를 막지 못했죠. 지금 기후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 말씀을 조금 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오늘의 강의 논의에서 환경으로 우리가 우리 주변 그러니까 지구라는 그 생명이 사는 행성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많은 그 생명들이 진화를 했고 바닷속에도 생명이 살고 산에도 생명이 살고 하늘도 새가 날고 이 모든 동식물과의 관계를 우리가 뭉뚱그려서 너네는 환경이야. 다 물화해서 자원으로 동원할 수 있다고 보는 그 휴머니티만을 그 가치를 갖고 있는 근대법 체계하고
이것을 이 지구의 생명 존재와 연결된 인간의 문제를 인간이 더 잘 살기 위해서 또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구로 파악하는 거하고는 확 달라지는 측면이 좀 있을 수 있는 거죠. 어떠신지 지금까지 얘기가 괜찮으신가요? 이상해 뭔 말이야 이런 건 아니신지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셔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뭐 이쪽 공부를 이제 몇 년 못했는데 모든 환경 이슈, 모든 생태 위기의 출발점은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더라고요. 아마도 이제 환경법 하신 분들은 다 잘 아는 내용일 테고 제가 오늘 이제 설명드리는 정보들은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모른다고 생각하고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62년에 이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 세상을 바꿨어요.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어요. 그 뭐 지구냐 지구법, 뭐 환경이냐 환경법 이 모든 논의가 이분의 이제 파란을 일으켰는데 해양 생물학자로 지금으로 따지면 산림연구소, 해양연구소 같은 데서 공무원으로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작가기도 해요. 굉장히 글을 잘 써요. 그래서 침묵의 봄이라는 데가 그 당시에는 DDT라는 화학 물질을 발견하신 분이 노벨상을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농약이죠. 우리는 지금은 농약 안 쓰죠. 해충제를. 근데 그때는 살충제를 쓴 거죠. 근데 해충만 죽이는 게 아니라 봄이 돼도 새가 울지 않는다. 다 연세로 다 죽고 사람까지 죽고 이거를 처음에 발표하니까 뭐 난리가 났나 봐요. 물론 이제 살충제 만드는 데서는 반대할 테고 또 뭐 한쪽에서는 이분의 말이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논의 속에서 처음으로 미국에서 처음으로 그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그래요. 이 책의 영향으로. 그리고 69년에 국회에서 환경정책법안이 처음 통과됐다고 해요. 이게 아마 최초인가 봐요. 세계에서 최초고 DDT 사용 금지가 됐다는 거죠. 근데 그때 그 기록 영상을 보면 사람들 DDT를 막 뿌리는데 막 즐거워하고요. 제가 듣기로는 DDT로 칵테일도 해서 먹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몰랐던 거죠. 이 해악이 이 정도인지는 몰랐는데 이 레첼 카슨을 통해서 환경이 상당히 이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구나. 새로운 화학이나 새로운 기술이 인류한테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자연을 파괴할 수 있다는 각성을 한 거죠. 그래서 70년에 지구의 날이 제정되는데도 영향을 미쳤고 이게 말하자면은 이제 환경법이 시작되는 시작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지구의 날이 70년에 제정이 됐는데 이때가 이제 62년에 레이첼 카슨이 얘기하고 뭐 그러면서 미국이 계속 막 논의하고 법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68년 12월 24일에 아폴로 그 호가 달에 가서 지구 위성 사진을 찍어서 보낸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보는 최초의 지구 사진. 이전에는 지구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그 당시에는 SNS도 없잖아요. 테레비로 다 봤대요. 전 세계가 송출하는 사진을. 근데 이게 엄청난 충격을 줬대요. 이 사진이. 이게 이제 얼스 라이징이라는 사진인데 그 후에는 이제 많은 지구 사진 지금 너무 흔해졌죠. 근데 이 68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 사진이 충격을 준 이유는 너무 조그만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캄캄한 바다에 떠 있는 조각배보다 더 작은 조그만 존재라는 거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사람들이 이 플라넷을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저렇게 부서질 만큼 약한 존재냐. 이 지구가 없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엄청난 정신적 각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레이첼 카슨의 그 흐름 플러스 그런 이 지구 위성을 지구 사진 처음 본 거에서 각성이 막 일어나서 이게 뉴욕타임스인데 그 1970년에 지구의 날을 처음 이제 하버드 대생하고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조직했을 때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가를 한 거예요. 지구의 날에 지구를 보호하자 이 논리에. 이때가 맞으면 이제 세상이 환경에 눈을 뜨는 그러니까 휴머니티에 기초한 법 체계 속에서 경제적으로 막 기술도 발전시키고 막 기업도 발전시키다가 환경에 눈을 뜨는 그 시기인 거죠.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 흐름이 72년에
유엔의 스톡홀름 선언으로 이어져서 환경권이 처음으로 이제 선언이 되고 신설되기 시작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87년에 환경법 처음 만들잖아요. 환경권을 이제 헌법에 만들죠. 근데 이게 맞으면은 뭐 인류 역사상 최초의 국제 환경 회의인 거예요. 근데 이때 슬로건이 오직 하나뿐인 지구예요. 그 충격으로 인해서.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근대 법 체계가 그 휴머니티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환경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가를 인간 중심, 그건 뭐 환경으로 파악한다는 거는 사실은 주변이죠. 주변에 가운데 있는 거는 사람이죠. 인간 중심적 사고 방식인데 우리의 법 체계 자체가 인간만의 법 체계잖아요. 그렇죠. 우리 법 체계는 인간의 법 체계지 지구를 고려한다거나 자연을 고려한 법 체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뿐이라는 지구라는 슬로건을 내세웠지만 이걸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서는 인간은 그 생활의 존엄과 복지를 보유할 수 있는 환경에서 그 기본적 권리를 갖는다는 최초의 환경권 선언으로 나타난 거죠.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저는 이게 이 강의 준비하면서 다시 봤는데 이 당시에 침묵의 보험, 지구의 날 제정, 환경권 했는데 그 환경으로 파악한다는 게 여전히 인간 중심적이고 자원으로 동원하면서 우리한테 피해가 안 갈 정도, 우리가 쾌적할 정도로 보호를 하다 보니 기후변화나 생물 다양성, 멸종 이런 생태 위기를 다 놓쳤는데 그럼 이때 지구로 가자. 지구로 가서 인간과 지구의 관계를 우리가 그 보호하고 어떤 정책을 만들고 지구 중심적으로 우리가 이 지구가 없으면 살 수 없지 않냐. 지구 중심적으로 하자는 어떤 각성이 왜 법체계나 문화까지 못 갔을까 그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생각을 미처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이때. 그러니까 문제는 느끼는데 이거를 어떤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려면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생각을 하고 합의하고 콘센서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시대가 그 준비까지는 못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안 했다기보다는 못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어느 때가 돼야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지구를 지키자고 했는데 결론은 환경권으로 간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말하자면은 우리가 안고 있는 법 체계에서는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환경권 신설로 가지 지구 중심적으로 법 체계 다 바꿔서 자연도 권리 인정하고 이렇게까지는 못 갔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거를 이렇게 환경권으로 파악한 게 옳았냐? 돌이켜 보면은 부족했다는 것이죠. 돌이켜 보면 왜? 지금 이제 과학자들 중심으로 그 인류세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말을 왜 하냐면은 이제 지질 시대 그 지올로지컬 타임 다 배웠잖아요. 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배웠는데 중생대 백악기에 그 5번째 대멸종으로 공룡이 다 죽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공룡이 그때 말하자면 그 당시에 지구 전체를 우리처럼 지배했지만 공룡기라는 말은 안 써요. 그냥 지구 위에서 지구의 그 표피 위에서 많은 공룡이 지배하고 살았다지 지구 자체를 바꾸진 못했는데 그럼 왜 지금의 인류가 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데 왜 인류세라는 말을 쓰느냐? 지구를 화학적으로 지질학적으로 변형시키고 있기 때문에 공룡은 생물학적이죠. 근데 인간은 땅도 다 변형을 하고 있고 대기권도 변형을 시키고 있고 또 그리고 특히 그 1945년 전후해서 2차 대전 때 해서 미국이랑 해서 그 핵실험을 5,000번 넘나 그래요. 핵실험을 한 게. 그래서 그 낙진이 방사성 낙진이 지구 밑에 엄청나게 깔렸대요. 그래서 왜 인류세라는 말을 쓰냐면은 그 새나 그런 지질 시대의 기준은 화석인데 지금의 이 시대를 나중에 보면은 방사선 낙진, 닭뼈, 플라스틱 이런 게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인류세라는 말을 쓰자는 게 상당히 일반화됐고 지질학회에서 공인화되지는 않았어요. 아직 올해도 또 뭐 공인화할 거냐 말 거냐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인류세라는 말이 공식화가 안 되면 좋겠어요. 무서워요.
이게 공식화가 돼서 우리의 시대를 인류세라고 부르게 되면은 사실은 지구의 신생대 홀로새가 있고 우리는 인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별로 책임감 없이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구는 지구대로 우리는 우리대로라는 생각 때문에. 근데 이 지구의 역사를 인류사라고 해버리면 굉장히 그 부담감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스러운 얘기인 거죠, 사실은. 근데 굉장히 이제 일반화되고 있고, 그러면 이 인류세의 그 기준이 하나는 말씀드린 그 방사선, 낙진, 닭뼈 같은 화석의 문제고, 또 하나는 거대한 가속, 그레이트 악셀레이션으로 인해서 인간의 시스템이 지구 시스템을 엄청나게 바꿔놨다는 거거든요. 이걸 좀 보여드리면 오른쪽이 지구 시스템의 추세고 그 왼쪽이 오른쪽이 인간 시스템의 추세인데 인간 시스템의 추세가 인구, 그다음에 GDP,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있죠. 그다음에 뭐 도시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어느 지점에서부터 산업혁명 이후에 많은 게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 이 여기 중간에 이 지점 어느 지점부터 급성장하죠. 그래서 그레이트 악셀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써요. 급성장한다. 이 지점이 언제냐? 이 지점이 언제냐면은 1920년대에 시작해서 1940, 50년 전후예요. 인류세도 그때부터 이제 기점화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너무 놀라운 거는 이 인간의 시스템이 그레이트 악셀레이션으로 급성장한 그래프와 지구의 시스템이 그레이트 악셀레이션으로 급 나빠진 게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프 추세가. 이 모든 게 그러니까 카본, 이산화탄소 배출량, 또 뭐 해수면에 올라가는 거, 빙하가 녹는 거 이런 12개 지표로 분석을 했는데 저는 이제 이걸 보고 굉장히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너무 똑같아서. 급성장,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1957년생이고 여러분은 아마도 저보다 훨씬 아래일 거예요. 태어나고 보니까 산업문명 시대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기 살고 계세요. 여기. 그래서 이 이전에 그 인간 세상이 어땠는지는 책을 통해서나 알지 그 기록을 통해서 아는 거지 체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의뢰 이렇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때 여기서 우리는 그 풍요로운 번영을 누리고 있는데 그동안에 지구가 어마어마하게 나빠져가지고 지구 환경이 여기 살았으면은 그냥 띵까띵까하고 살면 될 거예요. 지구 걱정 안 해도 될 거예요. 근데 여기 있다는 거죠. 여기 거의 끝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물질적 번영을 누리고 있는데 한편으로 지구 자체가 그만큼 황폐해지고 그만큼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지금 시대는 전대미문의 위기라는 말을 쓰죠.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뭐 그 유발 하라리의 뭐 사피엔스 이런 책을 봐도 그렇고 어디로 그 기후 변화가 오면은 이동하잖아요. 아프리카 살다 딴 데로 가서 또 막 동물도 죽이고 막 해. 그렇게 막 이동하면서 뭐 많은 자연도 없애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는 지구 걱정할 필요는 없었어요. 암만 그래도 왜냐 동식물이 여전히 많고 인간이 약탈하는 영역이 작았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너무 커진 거예요. 너무 커지고 너무 그 급성장을 해서 전대미문의 위기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게 급성장한 건 1950년대 전후고 1차, 2차 그 산업혁명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전기 나오고 석탄 나올 때까지는 크게 그 GDP가 올라가진 않았어요. 근데 1920년대 전후에서 급성장을 하는데 이때 있었던 게 석유 에너지, 그다음에 플라스틱, 그다음에 자동차 대량 생산.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로 넘어온 거예요. 지금의 시대로. 그러면서 이게 그래프가 너무 급성장을 했는데 이게 어디까지 갈 거냐. 지금도 계속 성장하자고 그러잖아요. 퍼센트 성장이 줄었다. 근데 어디까지 갈 건데 지구는 여기서 더 갈 수가 없는데. 그 문제에 봉착한 건데 여기로 올 때까지는 크게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이 중에 보면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되거나 인구, GDP, 그다음에 이제 기온이 있거든요. 그 클라이미트 그 기온 올라간 게 이 중에 텔레폰 있는데 그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때 급성장해서요. 지금 2000년대까지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1980년대 정보통신 시대로 접어드는 1980년대에 기온이 정상 기온을 넘어가기 시작해요. 기온이. 그러니까 1980년대 스톱했으면 그때부터 이산화탄소 배출 안 했으면은 정상을 안 벗어날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그 후에도 계속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줄어들지 않고 있고 기온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과학자들의 분석인데, 그러니까 이 플라네터리 바운더리, 이 지구라는 범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공간에서 9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위기를 파악하는데, 이게 이제 지구라는 지구의 범주라면은,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주라면은 이미 용량이 초과된 게 기후 변화, 대표적으로 기후 변화, 지금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 그러니까 멸종이라는 거죠. 멸종, 대멸종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리고 생물 다양성과 그 기후 변화가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기후 위기 얘기는 요즘 많이 들으시죠. 많이 들으시고 뉴스도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나 뭐 미국, 유럽 전부 지금 탄소 중립 해가지고 에너지 전환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 이산화탄소 배출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단순하게 이산화탄소 배출만 줄이면 끝나는 문제로 좀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연쇄적이기 때문에 기후가 올라간다는 거는 예를 든다면은 이거는 이제 지금 지구가 찌그러든 모양인데요.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에서 가장 크게 부담을 주고 있는 게 인구 문제하고 그 생물 다양성, 대멸종 60%가 이미 없어졌다고 나오네요. 그다음 클라이미트, 그다음에 서프라이즈, 이거는 코로나 같은 급격한 산불, 뭐 급격한 어떤 기후 변화를 위한 사건들.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요. 기온이 올라간다는 게 80년대에 이 평균 이 영이 제로라는 것은 우리가 유지해온 그 정상적인 기온의 평균인데 이걸 초과하기 시작한 게 80년대부터거든요. 지금은 이게 2020년 이때는 지금 1.1도가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목표가 1.5도 넘지 말자는 거예요. 1.5도 넘지 않기 위해서 역으로 무엇을 해야 얼마만큼 줄여야 되느냐는 계산을 자꾸 유엔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단순히 이산화탄소 배출량 줄이고 에너지 바꿔서 기온만 낮추면 살 수는 있지만 그럼 그걸로 문제 해결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산술적으로 그 문제가 아닌 게 이게 바로 이제 코로나와 연관된 통계인데 그 기온이 올라가면서 모기도 이동하죠. 적도에서 기온이 올라가면은 제가 지금 듣기로는 옛날에는 대구 사과가 유명했거든요. 근데 지금 사과를 이제 중부지방에서 어디 안성인가 사과가 맛있다고 다 바뀌잖아요. 농산물도 바뀌어, 농업도 바뀌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한테 병을 옮기는 벌레들도 다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로나 같이 바이러스나 이 매체에 의한 전염병도 1920년대부터 급증하는 거예요. 같이. 모든 게 같이. 정비례한다는 게 이 그래프가 정비례한다는 게 좀 놀라울 정도인데, 그리고 이제 최근에 뉴스를 보면은 한국에서 그 수십만의 그 꿀벌이 사라진 사건들, 굉장히 위험한 게 그 세계 식량의 50% 이상을 그 자연 농작물 재배에서 벌들이 역할을 한대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징조라고 연쇄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식량이 그만큼 줄어들면 또 식량난 엄청나게 올 테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문제를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연쇄적으로 보고 전체를 통합적으로 보면서 좀 더 정답에 가까운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 때인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도 내가 이렇게 보면은 기후 위기는 이제 각성을 해. 코로나를 겪으면서 생태 위기나 기후 위기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1.5도 넘지 않게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뭐 지금 논란은 뭐 원전이냐 재생에너지냐 그 얘기지만,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게 수학적으로 GDP처럼 몇 퍼센트 줄이고 몇 퍼센트 줄이고 해서 딱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데,
이 환경으로 파악해왔던 이 지구를 우리가 계속 같이 움직인다. 우리가 이만큼 잘 살면 지구는 이만큼 파괴되는 관계잖아요. 약간 이게 뭐라 그래요. 그리고 그 관계를 유기적으로 파악하고 우리가 이럴 경우에 다른 데서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를 같이 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구라는 개념, 지구라는 그 인식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고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은 여전히 우리가 과거 환경 파악하듯이 GDP 성장하듯이 문제를 파악하다가는 답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논의가 이제 지구법학, 지구 개념으로 연결된 거거든요. 이거는 그 19세기 산업혁명부터의 기후 변화인데요. 2013년까지 나오는데 연도를 한번 보시면서 노랗게 변하는 게 기온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1920년대) 들어서서 커지기 시작하죠. 기온이 많이 높아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80년대 들어와서는 전 세계가 기온이 높아지고 있죠. 근데 이 기온이 높아진 거는 지금 스톱이 안 되고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기후 문제를 얘기하면 아까 이제 공룡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막 산술적으로 요거 이산화탄소 배출 몇 % 줄이면 이렇게 해서 해결돼 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 지질 시대에 이제 신생대 홀로세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신생대 홀로세가 한 11,000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보통 역사적인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때에 이제 그 문명이 시작됐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아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문명 이런 식으로 11,000년 전 신석기 시대부터 그게 이제 맞으면 이 기온이 안정이 되면서 그러니까 빙하기도 겪고 이렇게 털가죽 입고 동굴 생활하고 이러다가 기온이 안정되면서 정착하고 문명을 일으켰다고 보는데 지금의 이 기후는 산업혁명 이전보다 1점 몇 도 올라갔다. 산업혁명 하면은 한 300년인데 산업혁명 이전보다 1.5도 더 못 올라가게 막자. 이게 지금 목표예요. 근데 단순히 산업 문명 이전이 아니라는 거죠. 이 홀로세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홀로세를. 인간이 안정적으로 살던 11,000년을 벗어나서 이 기온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기온이 올라간 이때를 인류세로 부르자. 그리고 어차피 올라갔는데 더 올라가지 않게 우리가 관리하면서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1.5도 못 올라가게 하자는 얘기죠. 관리하면서 좋은 인류세라도 좀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들을 과학자들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굉장히 지금 위기가 너무 심한데 제가 이제 최근에도 해외 출장을 이제 로펌이다 보니까 이제 비즈니스 관련해서 출장 갔다 왔는데 그 기업은 여전히 그 수익 사업을 해야 되고 또 기업이 그 글로벌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후가 그 올라가는 데는 크게 기여한 게 다국적 기업들, 석유 산업 이런 걸 텐데 석유 에너지하고 석탄 때문에 이제 많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기업의 에너지도 바꾸고 기술도 바꿔서 ESG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이제까지 한 20세기 초부터 딱 100년 됐죠. 딱 100년 됐는데 100년 동안 해왔던 그 경제 방식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 내용은 바뀌지만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 하는 저는 조금 요즘은 좀 자신이 좀 없어졌어요. 굉장히 그 재앙을 겪을 것 같다는 어느 세대가 겪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온도 이제 문명의 시대를 벗어났는데 서식지를 보면은 이제 얼마나 그 급성장 아까 말씀드린 그레이트 악셀레이션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는 이제 인간의 발이 닿지 않은 곳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 거의 툰드라 사막인가 어디만 인간의 발이 안 닿고 나머지는 요즘 이제 그 뒤에도 보여드릴 건데 그 육식을 너무 많이 하면서 숲을 다 깎고 사료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인간이 발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죠. 북극 남극까지.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게 환경이냐 지구냐에서 문제의식, 지구를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이대로 가면은 그 화학 기술 때문에 생태 파괴될 수 있다는 각성은 60년대부터 있었는데 그럼 왜 못 막았느냐? 그 생각이 그때 미처 지구 중심으로 하기는 어려웠던 거 아니냐가 이제 제가 이제 보는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70년대부터도 노력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노력들이 계속 있다가 2000년대 21세기에 와서 지구법학이라는 개념으로 이게 좀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 노력은 그 레이첼 카슨 62년 이후부터 한편에서는 환경권 논의로 가는 거예요. 유엔은 환경권 논의로 가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이걸 보다 더 그 지구와의 관계에서 생태적으로 깊이 봐야 된다는 논의들이 나오는데 이 책은 정말 권하고 싶은 책이에요. 그 번역이 됐는데요. 베리 커먼스라는 미국의 과학자예요. 과학자고 원은 닫혀야 한다라는 책으로 번역됐는데 거의 세계 최초로 그런 관점에서 생태계하고 우리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결된 이 생태계의 관점을 파악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그 개념을 처음으로 소개를 했고 그 지속 가능성은 단순히 기온을 낮추고 그 자연을 보호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환경을 파괴하는 게 정치 사회적인 이유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뀌어야만 된다. 시스템이 그런 지적을 처음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말하는 클로징 서클은 뭐냐면 지구 역사상 초창기에 그러니까 아마 우리라는 생명은 그렇게 다 낭비하게 돼 있는지 어떤 진핵 생물인가 뭐 초창기 생물이 낭비를 했대요. 그래서 다 죽게 생겼는데 식물들이 나서서 광합성을 발명해 가지고 산소를 유지하면서 지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생명권이라는 그 클로징 서클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스스로 깨고 있다는 거죠. 지구를 파괴하면서. 그래서 이분이 그 표현을 썼는데 이 책은 정말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지구와 생태계 분석에서 논의를 이제 출발했던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지금 보면 그때 72년에 그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대로 가면 그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여전히 뭐랄까 지구 중심적으로 지구와 인간을 휴메니티보다 보다 더 크고 깊은 개념과 가치로 지구와 인간을 엮어서 시스템화하기에는 그 당시에 그만한 체계적인 사고는 나오지 않았던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2018년에 유엔의 IPCC 그러니까 그 정부 간 그 패널이라고 하는데요. 기후 변화에 관해서 그 각국이 참여해서 과학자들이 분석하는데 이게 지금의 세계에서 기후 변화 측정의 기준이에요. IPCC. 그래서 IPCC하고 기사가 많이 나와요. 이게 맞으면은 정부 간 패널 클라이미트 체인지에 관한 인터 뭐 패널 이 뜻인데요. 2018년 10월에 나온 1.5도 특별 보고서가 지금의 기후 변화에서 1.5도로 유지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각국이 몇 퍼센트 어떻게 줄여야 되고 이 기준을 제공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또 나왔어요. 2022년에 또 나왔는데 이때 2018년에 나온 걸 보면 2030년 이때 1.5도 초과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속 가능성이 끝나는 거죠. 그 아까 베리 커머너가 얘기했던 지속 가능성은 2030년과 52년 사이에 이대로 가면 그냥 지속하지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일에 이런 지금 하는 이 논의가 6, 70년대 논의와 2000년대 논의 사이에 쭉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 속에서 이거 환경만 갖고는 안 되겠다. 지구법으로 우리가 좀 시스템을 바꾸자는 논의가 2000년에 등장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그 흐름을 좀 보여드리고 환경으로 파악했던 그 시대 70년대에 이미 1945년 그때 20년부터 거대한 가속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거대한 가속을 지구 시스템과 인간 시스템이 연관돼 있고 거대한 가속을 일으킬수록 지구는 망가진다는 게 그때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를 정확하게 보려면 그때 이미 지구 개념으로 봤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환경 개념 말고는 법 시스템이 마땅치가 않았다는 것이죠. 이제 이 논의가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1972년 스톡홀름 회의 이후에 이제 유엔에서 이제 환경 회의를 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회의가 1992년에 리우 회의라고 리우 선언이 나온 거고 그 다음부터는 10년마다 리우 플러스 10, 리우 플러스 20 해서 지속가능 발전 회의를 하고 있는데
환경 파괴가 되면 우리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이게 자꾸 발전하고 토론하고 조사하고 그랬겠죠. 국제사회가. 그러다가 이제 87년에 와서 이제 장기적으로 보자. 우리가 지금의 이 추세에서 한 21세기까지 내다보면, 이때 20세기니까 내다봤을 때 이 추세를 어떻게 보냐, 지속 가능하겠냐, 보고서를 좀 내놔라 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내놨어요. 그래서 이 보고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 환경과 이 지구권의 그 논의에서 이 보고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익숙한 지속 가능성이 뭐냐에 대한 정의를 내려요. 그게 이제 미래 세대의 필요한 거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누려야 된다. 지금 우리는 그런 고려가 별로 없죠. 다음 세대도 누리게 하자 이런 고려가 별로 없는데 유명한 정의가 이때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정의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때 보고서가 이대로 가면은 이제 한 100년도 가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 한계를 인정하고, 아까 제가 플라네터리 바운더리라고 초과된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 개념도 과학자들이 2009년에 만든 건데, 지구 한계, 지구의 지구 한계가 있고 기후 변화는 이미 초과했고 생물 다양성도 이제 멸종이 이미 60% 이상 됐다고 했는데, 그 플라네터리 바운더리에 해당하는 용어를 87년 우리 공동의 미래가 제시를 해요. 지구 한계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지속 가능하다. 그래서 그 지구 헌장을 제정해야 된다고 추천을 했는데 안 됐어요. 그게 안 되고 몇 가지 약속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기후 변화 협약을 만들고 당사국 총회도 하고 IPCC도 생긴 거거든요. 이런 거는 했는데 자연과 조화되는 성장을 해야 된다 이런 선언은 했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이대로 가면 지속 가능하지가 않으니까 지구 한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헌장을 만들자고 했어요. 구속력 있는데 그게 구속력 있는 헌장은 못하고 선언만 하고 만 거죠. 그래서 이제 절반의 실패라고 보는 건데, 일정한 한계를 넘어서면 87년 보고서가 생태학적 재앙이 발생하고 궁극적인 한계, 지구라는 범주가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다. 물론 지금은 너무 위험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영토 개발에 나섰죠. 우주로. 그렇죠? 화성 탐사도 하고 여기 다 망했으니까 딴 데로 이사 가자고 하잖아요. 누가 가죠, 이사를? 근데 인터스텔라 영화도 있는데 몇 명이 가죠? 누가 가고 언제 가죠? 근데 그런 상상력은 또 존중해 줘야죠. 그래서 이대로 가면 한계를 넘어서면 안 된다. 지구 한계 넘어서면 안 된다. 궁극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해야 된다. 이 얘기가 지적이 된 거죠. 특히 생태계 체계, 지구에 미치는 영향력을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식물종, 동물종의 보존을 해야 된다. 이 지적을 했어요. 근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지구 헌장 만드는데 실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전략적 요구들이 나와요. 특히 여기서 보면은 지속가 인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구하고 기후하고 생물 다양성 압박이 제일 크다고, 지금 지구에 가해지는 인구도 1920년대에서 거대한 가속이 시작된 1950년대 사이에 인구는 30억이었어요. 지금은 70억이 넘어요. 근데 어디까지 지구가 이걸 감당할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여기서 특히 의사결정 과정에서 환경과 경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거라는 이런 걸 지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87년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보고서, 그리고 이것을 채택한 92년 리우선언. 이게 말하자면은 아마 강의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ESG의 시작이에요. 이게 ESG, 환경과 경제. 그리고 이 부록을 초안을 내놨어요. 그 보고서가 이런 초안으로 법을 만들자. 근데 채택이 안 됐어요. 자연자원 보존해야 되고 생물 다양성 보존해야 되고, 어떤 이 생태계 지구 파괴와 인간의 성장이 너무 역비례하니 우리가 성장하는데 지구를 본질적으로 파괴하지 않는
인권도 그렇잖아요. 기본적 한계가 있잖아요. 본질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기본적 한계가 있으니까 지구를 본질적으로 침해 안 해야 우리가 사니까 그거를 좀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걸 만들자고 했는데 문제는 막 여러 가지 논의 끝에 구속력은 없이 끝났다. 선언으로 끝나고 계속 성장한 거죠. 그때부터 92년 이후에도 계속 92년이면 리우 회의 때 이미 기온은 정상을 벗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ESG가 그 지금에 와서 2021년에 한국은 ESG 붐이 일었어요. 기업에서. 지금은 일반화됐고 ESG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기업 활동을 할 수 없다. 특히 유럽연합이나 미국에서의 규제도 심해지고 그래서 그 인식은 전반화되고 있는데 그럼 갑자기 왜 ESG가 튀어나왔지? 사실은 92년 이 리우 선언 때부터 금융계에서 먼저 투자를 해야 되는 금융계에서 먼저 이 ESG로 기업을 그러니까 환경과 의사결정 뭐 소셜 사회적 가치를 결합시켜 가는 걸로 바꿔야 되고 심사 기준 바꿔야 된다는 논의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후에 뭐 여러 가지 유엔의 뭐 이니셔티브 환경 계획해서 얘기가 나오다가 21년에 와서는 전 세계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92년 리우 회의에서 플러스 10년마다 지속가능 발전 회의가 열리고 있으니까 2002년, 2012년에 열렸겠죠. 2022년은 지금 연기됐는지 열릴 건지 원래는 2022년 4월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그 과정에서 2012년에 하고 나서 그 과정에서 유엔이 이제 2000년에 그 유엔이 이제 목표를 설정하는데 15년마다 목표 설정하기로 하고 유엔 총회가 빈곤 퇴치를 내세웠었거든요. 2015년이 되니까 15년 만에 다시 목표를 내세워야 되는데 이때 2012년 지속가능 발전회의 한 다음에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로 가보자는 논의들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5년에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그 채택이 됐고 그 후에 이게 모든 국가들의 정책이나 그런 데서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여러분 그러니까 판사님들도 뭐 그 지속 가능성, 기후 위기 굉장히 그 익숙하시죠? 그 얘기는 많이 일반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의 개인적인 예측은 2030년에 또 목표 설정을 해야 돼요. 유엔이.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면 틀림없이 지구법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봐요. 아니면 당장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의 권리 그거를 이제 유엔에서 쓰는 프로그램의 명칭인데요.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고 지구법을 인정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2009년에 설정됐어요. 그래서 유엔이 2009년에 와서 지구의 날을 유엔 지구의 날로 그 제정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게 하모니 위드 네이처예요. 자연과의 조화. 자연과의 조화가 아까 말씀드린 92년 리우 선언의 1조에 나오거든요. 자연과 조화를 이뤄서 인간의 삶을 뭐 성장해야 된다, 발전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으니까 리우 선언의 그 정신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제 개인 생각에는 2030년에 목표를 또 설정할 때는 아마도 자연과의 조화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아니면은 나가야죠. 화성이나 우주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이산화탄소도 2030년까지 절반 이하로 줄여야 된다는데 과연 성공할 것이냐. 지금 성공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계속 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약간 줄었다 뭐 도로 는다. 사실 초기 코로나 때는 비행기도 다 스톱 비행기가 굉장히 많대요. 이산화탄소 배출이. 그러니까 다들 코로나 때문에 하늘이 깨끗해졌다고 이 이산화탄소 배출에 도움이 될 거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2년 지나가 보니까 그것도 다 꽝이고 지금 아직도 늘고 있는 게 추세가 이렇게 꺾이진 않았어요. 그 꺾이는 거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그 거대한 가속 급성장 보여드렸잖아요. 이걸 2030년까지 50%로 꺾으려면요. 이거와 거의 비슷한 각도로 꺾여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꺾어야 되거든요. 2030년이 몇 년 남았어요? 8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럼 뭐죠? 우리가 발전한 거는 2020년부터면 100년 동안 발전한 거를 8년 동안에 어떻게 꺾어요, 이걸? 그래프를. 그러니까 보통 심각한 문제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런 논의 속에서 환경이냐 지구냐 어떤 생태계에 대한 원은 닫혀야 된다 그런 논의들 그다음에 유엔의 여러 가지 노력들 이런 것들 쭉 오면서 리우 선언 이후 30년 만에 ESG가 일반화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리우 선언 이후 30년 만에 기후 위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죠. 더 가지 말자. 근데 그 시간이 한번 10년만 빨랐더라면, 20년만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죠. 근데 이제 그게 97년도, 그러니까 리우 회의 이후 5년 뒤에 일본에서 이제 기후 당사국 총회가 열렸대요. 그때 이제 리우 회의 때 기후 당사국 기후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해마다 당사국 총회를 하거든요. 2015년 당사국 총회가 기후 위기에 대해서 1.5도 넘지 말자는 합의를 처음으로 했는데 97년에 열렸던 회의에서 하려고 했대요. 제 그 기후 위기가 심각하니까 우리 약속을 하자고 했는데 강대국들이 깬 거죠, 그때. 그리고 그 후에 2009년인가 2010년 노르웨이에서도 또 깼어요. 그러다가 2015년에 겨우 합의가 그나마 다행이죠. 그나마 했으니까 다행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오바마 대통령하고 시진핑 그 주석이 적극 나서서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했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가입을 했는데 이게 강대국들과의 그 양국 간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지금 전쟁도 났는데 이거도 또 이게 연관돼 있어요. 기후 위기를 어떻게 협력을 할 수, 이거는 협력해야 되는 과제잖아요. 전 세계가. 근데 이게 과연 협력이 잘 될 것이냐, 약속대로 지켜질 것이냐가 그런 정치 변수하고도 굉장히 영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이제 3시가 돼 가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3시 40분까지죠. 가능하면은 좀 질문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3시까지만 하려고 맘먹고 왔는데 얼추 맞을 것도 같은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지구법학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연의 권리 인정하는 지구법학인데 근본적인 사고가 휴머니티의 그 휴먼 커뮤니티를 좀 인간과 지구가 상호 증진되는 상호 번영할 수 있는 지구의 본질을 너무 침해하지 않는 그런 관계로 얼스 커뮤니티를 지구 공동체라는 개념을 쓰거든요. 얼스 커뮤니티를 만들어 보자. 이 얼스 커뮤니티 안에는 네이처 커뮤니티, 휴먼 커뮤니티도 있을 수 있고 합쳐서 얼스 커뮤니티라 부를 수도 있고 어차피 이것을 관리하고 지배하는 거는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뭐 그 예컨대 뭐 그 네이처 커뮤니티를 만든다고 해도 그거를 관리하고 또 그 지켜줘야 되는 거, 법으로 지켜줘야 되는 거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가치관을 제도화해보자는 게 이제 지구법학이라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지구법학은 연원을 따져보면은 제가 아까 62년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 모든 환경 문제의 시작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영향을 받은 노르웨이 철학자가 딥 에콜로지라고 해서 73년도에 그 상당히 세계적인 파문을 일으키는 큰 계보, 이게 큰 계보를 이뤘어요. 딥 에콜로지가. 이거는 뭐냐? 그냥 환경 문제, 인간의 쾌적한 생활을 위한 환경 문제를 셜로우라고 보고 보다 깊게 다른 생명들도 인간한테 유용성이 없어도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이제 논점을 끄집어낸 거죠. 이게 말하자면 지구 개념이죠. 지구 개념. 제가 말씀드린 환경이냐 지구냐에서 지구 개념이고 그 고민은 아까 그 베리 커먼스의 72년 원은 닫혀야 한다. 73년 RNS의 딥 에콜로지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서 흐름이 시작이 된 거예요. 흐름이 시작이 됐고 이게 이제 2000년에 와서는 지구헌장이라는 지금 이제 한참 활동하고 있는 얼스찰터 이니셔티브라는 그룹인데 이게 이제 2000년에 와서는 얼스라는 말을 표방하는 전면에 표방하는 지구헌장 움직임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리우 선언에서 지구헌장을 제정하자고 했는데 못했잖아요. 못하니까 그때 리우 회의에 참석했던 그 주관했던 사무총장이 유명한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환경 영역에서 상당히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하고 또 고르바초프 대통령 이런 분들이 이제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그때부터 리우 선언 이후부터 이렇게 노력을 하다가 2000년에 와서 이니셔티브라는 이제 그룹을 만들어서 노력을 하는데 그럼 이게 그러면 기존의 환경 논의하고는 뭐가 다르냐? 얼스를 전면에 내세워서 파악을 이제 관계성으로 파악하는 거, 인간과 그 지구의 관계성 중심으로 파악하는 게 다르고 표현도 보면은 생태란 표현을 많이 써요. 에콜로지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인바이런먼트냐, 에콜로지냐. 에콜로지라는 표현을 쓰면은 인간이 지구의 일부로 관계 맺고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고 환경을 쓰면은 우리가 중심인데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환경을 어떻게 보호할까 그런 게 기본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구원장 움직임이 시작이 됐고요. 2001년도에 토마스 벨이라는 이제 문명사학자, 제가 공부한 게 대학원에서 공부한 게 토마스 벨이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얼스 주리스 프루던스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인바이런먼트 로가 아니라 얼스로를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얼스로. 그래서 주리스 프루던스라는 거는 사실은 법철학에 가깝기 때문에 인간이 지구에서 사는 이상은 지구하고 공존해야 된다. 우리가 그 지구가 우리보다 상위 개념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그런 세계관을 휴머니즘의 세계관이 아닌 지구 중심적 세계관으로 또 그 세계관으로 그 운영되는 여러 가지 논리적인 원리 또 시스템을 만드는 기본 가치 이것을 통틀어서 얼스 주리스 프루던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이제 2015년부터 지구와 사람을 하면서 2013년부터 이제 모임을 시작했고 2015년부터 지구와 사람을 하고 있는데 지구법학회를 그때부터 변호사님들 상대로 그 지구법 강좌하면서 그 지구법학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고민이 얼스 주리스 프루던스라는 표현이 한국어로 바뀌면 마땅치가 않아요. 지구법학이거든요. 근데 얼스로하고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얼스로라는 표현도 써요. 얼스로 하면은 그러니까 환경보다 더 지구적 관점에서의 법체계를 얼스로라고 하고요. 얼스 주리스 프루던스는 얼스로를 포함한 전반적인 원리, 그러니까 지구 원리. 근데 적당한 용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영국의 가이아 파운데이션하고 토마스 베리가 이제 그 컨퍼런스를 시작한 게 2001년에 컨퍼런스 시작한 게 이제 지구법학의 시작이고 이거는 지금은 이제 자연의 권리의 추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본 그 원리가 됐어. 지구법학이 그 UN 하모니 위드 프로그램에서도 지구법학을 채택했고 자연의 권리를 다루고 있고 근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관이 바뀌어야 된다. 휴머니티뿐만이 아니고 enhancing relationship between Earth and Human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인간과 지구의 상호 증진적 관계를 기본 세계관으로 해서 법도 바꾸고 거버넌스도 바꾸고 문화도 바꾸고 다 바꿔야 된다. 그런 논의예요. 그래서 이제 그 권리의 기원과 분화 역할이라고 10개의 원리도 냈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권리는 그 존재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권리가 있다. 그런 이제 존재의 권리 선언, 모든 종의 권리 선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게 이제 세 가지인데요. 그 서식할 권리, 거주할 권리. 우리 이제 여러분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제가 성장하는 그 70년대 전후만 해도요. 그 철거민들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보상 못 받고 쫓겨나고. 근데 이제 인간 사회에서도 이제 개발하면은 철거하잖아요. 쫓겨나는. 그래서 뭐 목동 같은 데도 뭐 굉장치도 않아서 철거민 문제가. 근데 우리가 그 동물 쫓아낼 때 아무 보상도 안 하잖아요. 딴 데 서식지도 안 해주는데 제가 작년인가 어떤 유튜브 동영상을 봤는데 고릴라인가 침팬지가 이게 뭐죠? 이렇게 컨테이너인가 트랙터가 와서 미니까 막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러고 있더라고요. 농성하더라고요. 내 집을 미니까. 사실은 동식물도 살 권리가 있는 태어난 이상 살 권리가 있고 그들이 살고 진화해서 인간이 왔는데 우리는 아무 보상도 없이 그냥 철거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땅도 안 주고 그래서 서식할 권리가 첫 번째로 나오고 그다음에 존재할 권리. 막 죽이지 말라 이거죠. 막 안돼. 엊그제도 그 옛날에 뭐 바다 오리 죽은 얘기를 들었는데 사람이 너무 잔인한 짓을 많이 했더라고요. 학살을 그 동물 학살을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그 바다 오리를 고먹는데 뭐 생 바다 오리를 껍질을 벗기고 뭐 그 바다 오리 기름으로 불을 태워서 바다 오리를 고먹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만행을 인간이 많이 저질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 존재할 권리. 그다음에 이제 이 논의가 뭐냐면은 지구법학의 논의가 60, 70년대부터 고민하다가 깊은 생 대학도 하고 오다가 2001년에 지구법학이 만들어진 베이스에는 뭐가 있냐면 과학이 있어요. 과학으로 이 지구가 생명이 사는 행성이고 이 생명이 진화라는 큰 계열 속에서 지구의 지질 시대를 겪으면서
생명이 그 기원이 됐고 그 진화 속에서 인간이 나왔다는 그 진화의 원리에서 인간이 나오기 위해서는 다른 생명이 존재하지 않으면 인간이 나올 수가 없었고 연결돼 있다는 그런 과학적인 그 팩트가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명제가 태어난 새도 뭐 그 나르는 새도 들에 핀 꽃도 다 진화에 참여하고 진화에 참여하는 생명체로서 마음껏 발현하다 살게 해줘야 되지 않냐. 사실 진화를 보면은 우리는 도구를 쓰고 사회를 만들고 문명을 진화시켰지만 동물들은 자기 몸을 바꾸잖아요. 그렇죠? 그 새로운 종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존중해 줘야 돼. 이게 3대 명제예요. 근데 이게 자연의 권리에서 기초 법원리로 쓰고 규범으로 쓰고 있는 3대 명제. 서식할 권리, 존재할 권리, 진화에 참여할 권리. 그래서 가치의 기초는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의 그 휴머니티 그 법 체계의 기본 가치는 헌법 10조의 인간의 존엄이죠. 인간의 존엄이잖아요. 근데 인간의 존엄이 근대법 체계에서 근대법 체계는 인간의 발견이에요. 사실은 그 전에는 인간이 다 권리를 갖고 있지 않았잖아요. 인간이 권리 주체라는 걸 발견하는 위대한 발견이 근대법이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 경제만 그리고 또 하나 근대법의 특징이 법인의 인격을 부여해 줬어요. 그렇죠? 1700년도에 동인도 회사 나오고 할 때 인간 모두에게 권리를 부여한 거, 그다음에 법인의 권리를 부여한 게 근대법의 특징인데 이 근대법이 어마어마한 혁명이죠. 사실은 근대가. 근데 이게 가다 보니까 법인의 경제 성장만 너무 보호하고 자연 보호가 좀 부실하다 보니 문제가 너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개념을 뛰어넘어와서 지구적 개념으로 바꾸면 그 인간의 학살뿐만이 아니고 종의 학살, 인간 학살을 통해서 인간 존엄이라는 게 세계 인권 선언에서 나오잖아요. 2차 세계대전 겪고 홀로코스트 겪고 하듯이 지금은 인간 학살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그냥 모르고 하고 있는 종의 학살 이것을 기본 개념으로 넓히는 거예요. 이제 근대법의 기초를 인간을 인간 플러스 자연으로 인간 공동체를 인간과 자연 공동체로 그다음에 이제 규범의 근거는 그전에는 천부인권설이지 딱히 인간이 왜 존엄한가에 대해서 과학적 설명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주와 지구가 진화하는 걸 보니까 거기에서 다 생명체들이 나오고 인간도 나왔어. 그러니까 다 존중해주자 이런 과학적인 근거를 대는 거죠. 그래서 주체에 자연이 들어가고 기본권 이거 제가 좀 이제 약간 그 토마스 베리의 그 책에서 인용을 해서 제가 좀 임의적으로 정리한 건데요. 대체로 이제 지구법학은 근대법의 그 가치와 근대법의 질서를 기본으로 하되 약간 좀 더 넓혀주는 자연한테 좀 더 넓혀주는 아주 근본 규범이지 그러면 이걸로 법을 어떻게 만들 건데 굉장히 다양한 중간 단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변화를 겪다가 언젠가는 좀 바뀔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저는 최근에 지구평화라는 말이 굉장히 좀 고민이 되는데요. 팍스 가이아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기후 위기가 세계 평화에는 기후 위기 이슈가 안 들어가요. 사실은 세계 평화는 전쟁 겪고 그 문제인데 그러니까 자연이 평화로워야 인간도 평화롭다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구 평화가. 그리고 이게 아까 소개해드린 2000년 지구 헌장에도 팍스 가이아 개념이 나와요. 뭐 우주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지구법학회 만들었는데 지금도 거의 한 30명의 회원들이 지금 정확하게는 뭐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고요. 2020년에 이제 저희가 기본 공부하면서 지구를 위한 법학이라는 책을 번역해서 냈고 야생의 법은 2016년도에 이게 이제 2001년에 지구법학 토마스 베리가 컨퍼런스를 해서 지구법학 선언을 했을 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환경법 전문 변호사 로폼에 있다가 자기가 평소에 생각해온 거하고 너무 그 가슴에 와닿나 봐요.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입장에서 와일드 로라는 표현으로 지구법학 책을 내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이 야생의 법이 최초의 지구법학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계 최초의. 그리고 지금 무지무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세요. 국제사회에서 에코사이드 모의법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생태학사를 다루는 모의법정을 하고 있고 이 책도 저희가 2019년에 냈고 그리고 맨 처음에 제가 그 표지에 보여드린 책은
작년 가을에 제가 이제 지구를 위한 변론이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공부해왔던 오늘 설명해 드리는 거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좀 냈어요. 지구를 위한 변론 냈고, 그래서 이제 그럼 자연의 권리 흐름이 어떠냐? 2008년에 처음으로 헌법에 명시가 됐어요. 에콰도르 헌법에. 약간 저도 이제 2015년에 지구법학 처음 하면서 자연의 권리가 이게 말이 될까? 이 생각도 했는데 에콰도르에서 2008년에 명시했다는 것도 깜짝 놀랐거든요. 실제로 명시를 했고 판결 재판에서 이 자연의 권리라는 헌법의 명시를 어떻게 개발 문제, 경제 성장 문제하고 어떻게 충돌을 하지 않고 해석해내느냐는 많은 그 논란들이 판례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동물의 권리도 자연의 권리 일부라는 또 판례가 나왔다고 해요. 해석이. 에콰도르 많이 앞서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주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게 2017년에 뉴질랜드에서 그 굉장히 큰 강이 있다는데 원주민들은 강을 이제 신성시하고 강에서 먹고 사는데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정부랑 한 150년을 싸웠대요. 그래서 국회에서 뉴질랜드 강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강의 권리를 인정했어요, 법으로. 그러면은 강의 권리를 가지면 그 권리 행사 어떻게 해? 그래서 그거는 정부하고 원주민 대표들이 모여서 코미티를 만들어서 한대거든요. 결국 자연의 권리라는 거는 왜 나오느냐?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은 그 굉장히 그 위기에 놓인 큰 어떤 자연 중심으로, 그러니까 맞아 강 어디에 무슨 뭐 히말라야 빙하 이런 식으로 그 자연을 중심으로 입법화하거나 뭐 헌법 재판에서 결정을 하거나 법원에서 판결하는 식으로 자연의 권리가 전개되고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행사는 결국은 인간이 해야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인간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겠죠. 내가 권리 행사를 할 뿐만 아니고 자연을 내가 대리해서 행사를 하려면 자연에 대한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지구법학이 세계관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그 얼스로 센터라는 그 사이트인데요. 미국에 있는 얼스로 센터인데 여기 들어가 보시면 타임라인에 그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 72년부터 이건 아마 다 아실걸요? 그 법정에 선 나무들인가? 우리나라의 스톤 교수 그 얘기 아시나 몰라. 그것도 굉장히 영향을 미쳤어. 지구법학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스톤 교수예요. 스톤 교수가 그 나무들도 당사자 적격이 있나? 이거에 대한 책을 냈고 우리나라에도 유명하죠. 그래서 그것을 그 윌리엄 더글러스 대법관이 소수 의견으로 채택을 하죠. 이게 지구법학에 나오는데 큰 흐름 중에 영향을 미쳤고 이 여기 타임라인 들어가 보시면 쭉 그 여러 가지 컨퍼런스도 나오지만 판결, 결정, 조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구글에 들어가셔서 라이트 오브 네이처를 치셔도요. 라이트 오브 네이처 ORG라고 거기도 타임라인이 정리가 잘 돼 있고요. 얼스로 센터로 들어가셔서 쭉 보셔도 정리가 잘 돼 있는데 한 2010년, 2016년, 2017년부터 급격히 많아지고 있어요. 자연의 권리 추세가 일반화되고 있어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우를 좀 소개해드리고 이제 마칠까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최근에 아주 재밌는 게 나왔어요. 제주도에서 제주 남방 큰 돌고래를 보호하는 생태법인을 입법화하자는 토론을 하게 했는데 이 생태법인은 이제 진희종 교수가 얘기하는 건데 자연의 권리예요. 자연의 권리를 이분이 그 에코레갈 퍼슨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자연의 권리 추세가 그 해외에 있다는 것까지는 미리 못 보신 게 아닌가 싶은데 그 돌고래의 자연의 권리를 부여하자는 법안에 대해서 제주도의 국회의원과 국회에서 토론을 하는 그런 게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대체적으로 그 글로벌 추세를 보면 기후에 관해서 그 청소년들이 기후 소송하고 그 북유럽에서 그 정부가 기후 위기에 관해서 정책을 바꾸라는 판결이 나오자 3년 있다 한국에서 청소년 기후 소송을 준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세가 대체로 한 3년 내지 5년 지나면 한국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생태법인이 2015년에 저희가 지구법학을 한국에서 처음 이제 소개하고 지구법 강좌를 하고 있는데 5년이 지나니까 나오더라고요. 나오고
마지막으로 책도요. 2020년이 지나니까 자연의 권리라는 이 책도 재밌어요. 그 유엔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이제 자연의 권리에 관한 여러 가지 추세를 썼는데요. 역사하고 2020년에 번역이 됐고 저희가 이 책을 읽으면서 번역을 하려고 했는데 번역이 돼서 나왔어요. 그다음에 조효재 교수라고 인권 쪽으로 활동 많이 하시는 분이 에코사이드에 관한 책을 최근에 신간을 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렇게 지구법학에 관한 논의들이 좀 법안에 관한 토의도 나오기 시작하고 책들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추세가 있다. 그래서 이런 환경법뿐만이 아니고 지구법, 자연의 권리 이런 것도 이런 추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도움이 되셨는지. 그래서 이게 직접적으로 일하실 때 도움은 안 되겠지만 어느 방향인지를 알면 아마도 포괄적으로는 좀 유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특강을 가끔 해봤지만 판사님들 앞에서 이렇게 특강한 건 처음이에요. 변호사님들 상대로는 작년에 했어요. 지구법 강좌를 했는데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그래도 꽤 남았어요. 근데 제 걱정은 판사님들 너무 어려운 질문 할까 봐 걱정인데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야죠. 혹시 뭐 채팅방에 질문 올라오고 그런 것도 있죠. 그렇죠? 예. 뭐 줌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질문이 없으시면 일찍 끝나고 좀 쉬시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4시부터 강의 또 있으시잖아요. 질문 올라왔어요? 네. 혹시 온라인으로 보시는 판사님들은 질문이 있으면 채팅방에 올려주시고요. 질문이 있으신 거죠? 네. 어려운 질문은 예. 네, 너무 훌륭한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환경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환경법 자체에도 관심이 많고 개인적으로는 비건을 실천한 지 꽤 됐고요. 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인류 사회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중에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이라는 방식은 보통 민주주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1990년대에 세계적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데는 이 국민국가를 기준으로 한 사실 민주주의 체제가 그 기후 위기를 대응하는 데 실패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 최근에는 뭐 네덜란드나 독일이나 그 국가에서 정한 어떤 기후 목표에 대해서 이제 위헌이라거나 네. 불법행위라는 것을 독일도, 선언한 이제 판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환경권을 기초로 한 그런 판결조차도 아직은 기본권 보호 의무 속에 사실 국가가 어느 정도로 해야지 이게 적법한가에 대해서 제대로 판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더 이제 지구적 가치, 생태적 가치가 많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비판 중에 하나는 환경 독재가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염려하는 이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지구의 권리라고 하면 그에 대응되는 어떤 국가의 의무라든가 아니면 법원의 의무라든가 개인 단체의 의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확정돼야 되는 것 같은데 권리의 그 반면인 의무의 내용이 어느 정도로 확정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재판의 규범으로 사용될 정도로 성숙된 논의들이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거기 질문하신 분이 너무 전문가셔갖고 근데 제가 이제 처음 말씀해서 참 좋은 질문 해주셨다고 느끼는 게 제가 요즘 고민하는 부분이 근대국가 문제거든요. 그럼 환경 하지만 저희가
근대의 특징이 근대 법체계하고 근대 국가잖아요. 근데 국가 간의 경쟁 관계, 그다음에 지금도 여전히 그 옛날로 따지면 이제 제3세계라고 얘기하는데 국가들이 이제 그 산업 문명이 이제 일반화됐잖아요. 아까 뭐 홀로세 얘기도 했지만 문명이 이렇게까지 일반화된 건 아마 처음 있는 일인데 다들 잘 살고 싶어 하거든요. 더 높은 빌딩을 짓고 싶어 하고. 근데 특히 국가 간 경쟁 체제에서 과연 우리가 얘기하는 뭐 지구법학이나 생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 그럼 이게 어느 체제로 바뀌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상적으로는 지구 공동체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세계 정보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핵같이 위험한 거, 그다음에 인류를 위해서 좀 규제가 필요한 거, 그다음에 공동자산들 있잖아요. 바다래거나 이런 데 대해서 그 군대 국가 체제는 방임이 돼 있잖아요. 방임이 돼 있어서 그 세계 공동체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은 유엔에서 그나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유엔 또 강대국 말 안 듣잖아요. 전쟁 나도 뭐 소련과 러시아와의 이해관계 때문에 유엔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 구성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서 얼스 거버넌스 뭐 세계 정부 지구 공동체 얘기가 이상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가는 상당히 고민이 되죠. 그리고 이제 지구법학 공부를 하면서 생태학 쪽을 쭉 공부하다 보니까 결국 또 더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하고 문제에 부닥치는 게 아까 제가 팍스가이아 말씀을 드렸는데 근대 국가 이 국가를 어떻게 넘어설 거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뭐 그 핵의 문제, 그 인류세나 거대한 가속이 시작된 게 그 핵 실험하고 많이 연관돼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 그런 거를 같이 봐야만 된다는 고민을 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통 통합 생태론이라고 하는데 인테그럴 에콜로지라고 해서 그 인간의 문제와 환경의 문제를 결합해서 봐야 된다. 그런 논의들을 하는데 고민이 있을 뿐이죠. 근데 그러면 이 경로가 그러면은 고민이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 게 이상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인간 사회에. 현실에서 얼마만큼 가 있든 간에 그 인간이 가장 도달하고자 하는 그 최선의 상태를 꿈꾸고 계획하는 논의가 없으면 길을 잃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가 어떤 때는 굉장히 힘이 빠지죠. 이게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당장 먹고 사는 거. 아까 우리 조경혜 변호사님하고 오면서 공익 활동을 하고 싶었지만 또 먹고 사는 문제, 그래도 꿈꾸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문제 제기를 근본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 대신에 국가가 결정할 수 있는 정책들은 그렇게 근본적인 게 반영되는 데는 왜냐면은 그 국민들의 합의도 필요한 거고 여건도 필요한 거고 다 다를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이제 놀랬던 것은 프랑스에서는 지금 그게 그 불발로 끝났는지 계류 중인지는 모르지만 그 마크롱 대통령인가 그분이 기후 의회를 열어서 기후 문제를 헌법에 명시하자는 헌법 개정안이 나왔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태리에서 이런 헌법의 의무를 조항하는 게 나온다는 거죠. 지구법학은 사실은 영국하고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문제가 많은 나라에서 대안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생태 위기는 사실 서구 강대국 몇 나라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80년대 이후는 중국이 엄청나게 참여했는데 전 세계 위기잖아요. 그래서 그 생태 위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연구하는 것도 미국과 영국의 그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생태 문명론은 미국과 영국 중심으로 발전하는데 실제로 이거를 현실로 하자고 주장하는 거는 남미, 인도, 한국은 별로예요. 근데 한국은 환경운동은 굉장히 발전했죠. 환경운동은.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근데 이게 비주류지만 일반화되는 좀 조짐으로 보인다고 캠브리지 때나 유럽을 보여드린 건데, 그래서 이게 복합적인 거고 경로에 있어서는 그 국가 간의 유엔 단위 합의라거나 아까 유엔에서도 하모니 투 네이처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총회에서 결의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결의가 힘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남미 국가 중심이고 이런 거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유엔에서 이런 지구법학이라는
원론적인 논의가 되고 있고 국가 단위에서도 많은 결의들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경로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 경로에서는 작은 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조례 같은 데서부터 오히려 저항이 없고 그래서 맨 처음에 자연의 권리에서 제가 헌법하고 법률을 소개해드렸는데 맨 처음에 나온 거는 미국의 조그만 폐강이 있는 조그만 도시의 조례였어요. 그게 2006년도인가 조례가 나오고 2008년에 헌법 에콰도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경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한국에서도 제주도의 돌고래를 보호한다는 법안 얘기가 나오지만 또 어떤 전라도 어딘가 이렇게 조례들도 좀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서부터 다양한 경로의 케이스들, 다양한 어떤 돌발 변수들이 쌓여가고 위에서는 헌법 차원에서는 헌법 차원대로 국제사회는 국제사회대로 많은 복합적인 얘기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주류로 따지면은 이 이슈가 환경 독재까지 가기에는 나는 그렇게 파워가 있다고 생각 안 하고요. 근데 이제 기후 위기를 그나마 합의를 이끌었는데 가장 기여한 거를 환경단체로 보더라고요. NGO들. 그러니까 NGO들은 당장에 그 가장 원론적인 주장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국가는 국가대로, 법원은 법원대로, 또 지방자치단체대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비영리 단체, 비영리 단체대로 자기의 포지션에서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게 필요하고 그 역할들을 다 존중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당장에는 너무 좀 실효가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그런 노력들이 겹쳐서 기후도 합의를 한 거고 이게 가다가 어느 순간 탁 폭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로는 굉장히 좀 다양할 수 있다, 복잡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지금의 그 뭐랄까 이 지구 공동체 같은 게 현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저도 제가 말은 하지만 아니 자연하고 어떻게 공동체를 그러면 발전은 어떻게 하고 성장은 어떻게 하지? 이거 하던 거 안 할 수도 없고 굉장히 그 현실적인 답을 찾는 거는 부딪히면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하나 이제 그 소개를 해드리면은 엘보 대통령의 따님이신 카렌 나고라는 분이 그 미국 뉴욕에서 얼스 에틱스라는 단체를 하고 계세요. 지구윤리. 근데 그분이 소개한 사례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의사결정을 할 때 자연의 권리라는 게 보존하려면 결국은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의사결정할 때 세 개의 의자를 빈 의자를 놔두자는 제안이 있다는 그게 뭐냐? 자연, 그다음에 소수자, 또 하나는 잊어먹었는데 그러니까 목소리를 내지 않는 그들을 대변하는 세 개의 의자를 두고 어떤 결정을 하든지 이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경청하는 실제로 목소리는 못 내지만 빈 의자 세 개를 두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인류의 역사가 뭐냐? 굉장히 일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전시키는데 그 부작용을 목소리를 못 내는 약자들, 차별받는 약자들이 또 그걸 누군가가 보호하고 항의하고 하면서 가는데 그 침묵하는 약자 중에 진짜 약자가 지금은 자연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은. 근대 이후에. 그전엔 최강자였죠. 자연을 무서워했잖아요. 약간 좀 두서없는 설명이지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아니 그리고 환경 독재 말에서 제가 생각나는 게 제가 그래서 2차 세계대전하고 근대국가 공부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말 하시니까 환경 파쇼가 또 되게 재밌는 게요. 히틀러가 사람을 엄청 죽였잖아요. 근데 동물을 처음으로 보호법 만든 게 히틀러라고 그 환경 생태 쪽 굉장히 또 했다고 그러는 네. 판사님. 네. 좋은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환경이랑 뭐 기후 위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수능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지구 과학이라든지 또 뭐 자연의 권리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인사이트 많이 주셔서 참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앞에 질문하신 분처럼 전문성이 없어서 그냥 기초적이고 약간 상식적인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자연의 이제 권리라고 했을 때 이 자연을 대표해서 대리해서 그 사람들의
옹호해야 되는 그런 대리인이라고 해야 될 텐데 사실 요즘 같으면은 이제 좀 인간 대 자연 해서 이렇게 좀 환경단체라든지 그런 자연보호 단체 같은 분들이 이제 선정이 되는데 사실 조금 이제 세분화해 나가기 시작하면 사실 그 대변한다는 이제 세력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 역할을 맡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중에는 생길 것 같은 정도고요. 그래서 아까 바이오 크리시라고 네.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게 참 지혜로운 방법일까 이게 아까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그 이제 지금은 이제 인간 대 뭐 자연 뭐 이런 구도인데 보면 뭐 동물끼리도 약육강식이다 보니까 뭐 잡아먹는 동물이 있고 먹히는 동물이 있고 그다음에 동물과 또 식물과의 관계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안에서의 또 이제 권리라고 한다 그러면 또 그 이해관계라고 할까요? 이런 충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나아가면 이제 그런 문제도 어떻게 해결하는 게 이제 좋을지 뭐 그런 혹시 논의가 있는지 궁금해서 드려봅니다. 그 자연의 권리가 지금의 추세는 이제 다양한 그 아까 말씀드린 조례, 뭐 헌법, 뭐 판례, 헌법재판소, 그다음에 뭐 개별 입법 다양한 형태로 지금 추세들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게 어떻게 보호되는지는 좀 더 그 리서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좀 그 저희가 아직 그 구체적인 것까지 그 발제하고 발표는 안 했는데 뉴질랜드 아까 그 소개해드린 강의 권리가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그런 걸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결국은 커미티인데 어떤 식으로 그걸 할 거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달라질 것 같고요. 어떤 원칙들이 이제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봐요. 예컨대 우리가 뭐 사법연수원에 있는 어떤 나무를 권리를 인정하자. 그러면은 이거에 연관돼서 누가 이걸 해야 되냐 이런 걸 정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과정들에서 그 생태학을 한다는 것은 저는 과정에 대한 존중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 빨리 답을 내지 않고 과정에서 배려해야 될 요소들, 그다음에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너무 느려지고 답답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생략됐을 때 문제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한국 사회를 봐도 그게 그런 프로세스를 중요시하는 게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법치주의인데 룰을 만들고 과정을 만드는 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너무 급하고 안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과정들에서 노하우가 많이 쌓이면 우리가 많은 매뉴얼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거는 뭐 지방자치단체라거나 그런 어떤 조직이라거나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별로 익숙하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뢰를 제가 지금 그 자연의 권리를 어떤 식으로 보호하는지 신뢰까지는 좀 지식도 조금 부족하고 약간 이제 자연의 권리가 있다는 소개 정도인데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과 연관해서 이제 바이오크라시라는 게 그 자연에 관한 그 고려를 민주주의에 도입하자는 얘기잖아요. 바이오크라시도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모임을 만들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얼핏 듣기로는 이제 유럽의 어떤 그 회사 같은 데서 그 자연을 고려하는 그 바이오크라시적인 요소를 도입한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옛날에 그 방글라데시나 스리랑카 같은 데 가보니까 여성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여성 특별 걸 임명하는 이유가 그 세계개발은행이 굉장히 돈을 퍼부었는데 나지지가 않더라. 왜 그러냐 봤더니 남자들이 다 흥청망청 돈을 써서 그렇더라. 근데 여성한테 맡기면 야무지게 하더라. 그래서 그 개발은행에서 큰 뭐 상수도 이런 큰 프로젝트 하는 그 단체들이 여성 보좌관들을 임명하기 시작하더라. 그런 식으로 이제 목소리가 다양해져야 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그 방식 같은 거는 결국 아까 근대법과 지구법을 비교해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약자의 목소리가 그 대변되는 과정에서 많은 그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약자를 자연까지 넓히자는 얘기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자연을 약자로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뭐 장애인, 어린애 약자로 생각하죠. 여성은 이제 뭐 22대 남들은 막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근데 그 약자 속에 우리가 배려하고
그 고려해야 될 약자 속에 자연을 들여오자는 논의니까 그 벌써 그렇게 이걸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에 고민하시는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거의 이제 20년에 우리끼리 그냥 이 책 저 책 읽다가 한번 정리해서 개론서 내자고 내고 21년부터 바이오크라시 공부도 조금 시작하고 굉장히 초보 상태예요. 재밌어요. 재밌고 시야가 넓어져서 좋은 것 같아요.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그 스트레스가 있다면 그런 거지. 사실은 실천도 안 하고 말만 한다. 그런 스트레스는 좀 있죠. 한 분 정도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시면 받고 없으시면 일찍 끝나는 거 좋지 않으신가요? 10분 일찍 끝내는 걸로 하고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질문들 정말 감사합니다. 공부 역시 판사님들이 똑똑하셔서 기대는 했지만 그 공부하라고 딱 질문 2개를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강금실 대표 변호사님의 친절하고 상세한 강의를 통하여 지구법학 그리고 자연의 권리로 인식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강의를 하여 주신 강금실 대표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아쉽지만 강금실 대표 변호사님의 강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